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2회차죠. 8월의 시험본 유통관리사 2급의 마지막 4과목인 유통정보 시스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로 웹과 컴퓨터 프로그램 용량이 적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데이터 개체를 속성과 값의 쌍의 형태로 나열해서 표현하는 형식을 무엇이라 합니까?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 제이슨이라는 게 있는데요. 속성과 값의 쌍으로 구성된 경량 데이터 포맷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XML이라는 거는 태그 기반의 구조화된 데이터로 반정형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마크업 언어다, 태그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PI는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파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 파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로그는 실행 기록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된다. 왜 별표를 쳤냐? 나머지도 꼭 한 번씩은 이 4과목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4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ERP를 강의하다 보니까 커마라고 ERP를 같이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마라고 ERP에 ERP의 4차 산업혁명 추가된 부분이라든가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나오는 보안, 무결성, 보안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용어적인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뜬금없긴 하지만 어쨌든 유통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72번 괄호 안에 들어갈 정보기술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유통업체 K는 자사가 개발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통해 대멍이를 통해 선발주 기술을 최적화해 상품 폐기율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멍이는 기존의 주문과의 일별 판매량, 매출, 고객의 행동 데이터, 구매 이력, 성향, 날씨, 요일, 프로모션 등등등 이런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이 지역별로 얼마나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그렇죠. AI 서비스죠. 여러분들 인공지능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AI는 인간이 정의한 목표를 주어진 집합에 따라 실제 또는 가상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장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블록체인은 뭐냐면 데이터를 P2P 방식의 체인 형태로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해서 복제를 갖다가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인 로봇은 우리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사람을 빌리지 않고 물건을 이송하는 능력을 가진 로봇을 얘기합니다. 모빌리티는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형태의 포괄적인 이동성을 가진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메타버스는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처럼 가상현실보다 조금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인공지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고요. 73번은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지식 발견의 접근 방법 중에 분류, 연합, 배열, 클러스터로 나눌 경우에 아래 글상자의 내용 중에 배열에 따라 배열을 골라봐라 그 얘기죠. 배열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억은 시간적으로 사건을 관련지은 데 사용된다. 얘가 배열이죠. 배열에 해당이 되고요. 기억 동그라미 쳐주겠습니다. 니은은 여러 객체를 그들 사이의 유사성 또는 근접성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겠죠. 클러스터는 뭐냐면 전체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같은 성질로 나눴을 때 가진 하위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클러스터. 틀렸죠? 디귿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는 다양한 감춰진 추세를 발견하는 것. 배열이네요. 배열입니다. 배열이란 거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시차의 사건 추세,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추세를 예측 발견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의 패턴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한 항목이나 사건의 특정 부류나 집합에 속하는지를 찾아내는 규칙 분류네요.
분류가 되고요. 분류라는 거는 새로운 데이터 규칙을 조사하여 정해진 분류로 배정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류 틀렸고요. 한 집합의 사건이나 항목을 다른 집합의 사건이나 항목과 연관짓는다. 연합이래요.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합은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항목 간에 연관된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기억과 디귿, 답은 2번입니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 문제들은 다음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체크하고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4번,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 CRM 시스템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고객의 전화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문의, 영업소 방문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74번도 별표칠까요? 이것도 꽤 많이 나오죠. 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리소스, 웹사이트, 영업소 방문과 같은 것을 초점을 두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인바운드 고객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4번이고요. 고객 프로필 분석은 연령, 직업, 취미, 학력 이런 고객층을 분석하는 거고, 하우스 홀딩 분석은 형 고객의 가족 상황, 프로필, 가족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상황. 왜냐면 이전 차수에서 여기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고객 구성원 분석은 고객의 성격, 사용 실태, 충성도를 현재 분석하는 거고요. 외부 데이터 분석은 제휴업체의 고객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들 좀 체크해 주시고 은근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5번, 유통업체의 CRM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유통업체에서 CRM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규 고객 창출, 고객 유지, 충성도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요. 유통업체의 CRM 시스템은 장기적 측면보다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출 증대에 활용되고 있다. 아니죠. 원래 CRM이라는 자체가 원래 개념은요, 장기적인 목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좀 더 장기에 치우쳐져 있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맞춰져 있다는 거죠. 답은 2번이다. 나머지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6번, 판매 시점 관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 보시면 판매 시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판매 시점 정보를 실시간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괜찮아요. 유통업체의 경우는 인기, 비인기 제품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실시간적으로 재고 파악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판매 시점에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으로 처리 속도 증진, 오타 및 오류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괜찮죠? 품목별 판매 실적 구성비 등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의 누적된 판매 정보로 다양한 분석도 가능하네요. 상품 판매 정보만 한정사가 나왔네요.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 분석에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판매 시점 관리는 매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별 판매량, 시간 데이터, 그 다음에 지불 방법, 고객 속성 등등등 다양한 걸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 상품, 비인기 상품뿐만 아니라 고객 패턴도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네요. 77번, GS1 국제표준기구의 3대 사상의 하나인 공유표준에 대한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 됐습니다. 바코드에서 입력된 제품 식별 코드 숫자들의 배열의 형태가 아닌 웹 주소 형태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건데, 결국에는요 이걸 뭐라 부르냐, GS1 디지털 링크라고 부릅니다. 결국엔 설명 자체가 GS1 디지털 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들을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나머지들 설명을 한번 보시면 웹 버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표준화 용어를 뜻하고요. 그죠? 그래서 검색 결과가 좀 더 상세하고 제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 판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웹 버캐블러리. 그 다음에 GDM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전 세계 제품 데이터를 단순화하고 조화시켜서 원활한 제품 구매를 위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거고요. GS1 모바일 레디 히어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에서 제품 이미지를 배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것. 그 다음에 GDSN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 파트너 간의 표준화된 제품 정보를 전송 및 정보의 지속적인 동기화를 이룩해 주는 걸 GDS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용어들은 솔직히 틀리다고 내는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용어들은 별표 치고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8번입니다. 78번은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암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우선 잠재 고객을 갖다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잠재 고객을 선별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잠재 고객을 선별하고 나면 가능 고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선별된 고객을. 그 다음에는 이제는 최상 가능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신규 고객이 아닌 거예요. 이 상태가. 그래서 신규 고객을 창출할 때는 제일 마지막 단계는 신규 고객으로 만드는 거고, 이전 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고객으로 만드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네요. QR코드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QR코드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덴소 웨이브 회사가 표준한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지문은 솔직히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1번 지문은 별건 아닌데 덴소 웨이브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QR은 덴소 웨이브에서 한 게 맞다. 1번 맞는 지문. 그 다음에 2번 마이크로 QR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은 위치 찾기 심볼 중에 하나인 것이며, 그쵸, 마이크로 QR은 말 그대로 작은 공간에 인쇄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iQR 코드는 종래의 QR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QR코드는 오류 복원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코드가 손상돼도 보관할 수 있다. 4번도 많이 나오는 지문. 데이터 양이 증가해도 QR코드를 구성하는 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QR코드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QR코드를 구성하는 셀은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데이터 양이 증가할수록 QR코드를 구성하는 셀이 많이 필요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는 21 곱하기 21셀, 최대 177 곱하기 177셀까지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5번이 잘못됐다. 80번입니다. EDI 도입에 따른 효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전자문서 표준을 얘기하는 거죠. 업무 처리 비용 당연히 절감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됨으로 조직 내 또는 조직 간의 연결성이 좋아지겠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2번은 좀 잘못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보안이라든가 자동화, 연결성을 갖다가 좋게 해줘서 연결성이 좋아지겠죠. 자동화 보안이 강화되니까.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1번. 전자상거래의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고객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발생하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 행동을 한다. 맞는 지문. 전자상거래 고객들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따라 반응은 정보 제공, 개인활동, 공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전자상거래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방어적 태도는 마케팅 담당자가 감수해야 될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수해야 될 비용을 증가시키겠죠. 오히려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열어야 되니까요. 기업의 고객 관계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방어적 태도는 정보를 제공 안 하려고 하고, 기업은 그걸 또 수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마케팅도 돈이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어렵겠죠. 그래서 2번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3, 4, 5번 기억해 주시고요. 82번. 82번은 ERP 시스템은 우리가 석계 축현이라는데, 구축을 위한 라이프 사이클을 위한 계획, 패키지 선정, 구현, 유지 보수로 구분할 때 패키지 선정 단계는 구축 단계예요. 구축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활동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조사, 현업 요구사항 문서, 그 다음에 레퍼런스 사이트 방문, 소프트 데모에 대한 차이 분석 1, 2, 3, 4는 다 괜찮습니다. 근데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구현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고요. 마지막 단계죠.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 자체가 옵션이 있거든요. 파라미터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축 단계에서 어떤 옵션을 파라미터를 설정할지 설정하지 않을지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자체가 마지막 단계에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ERP 시스템을 조율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패키지 선정 단계에서 실행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약간 ERP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83번 유커머스입니다. 유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글상자의 내용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됐습니다. 상호 호환성이 보장되며 일반적으로 기기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로 연결이 가능하다. 즉 이 기종의 모바일 네트워크와 서로 다른 모바일 네트워크가 융합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우리 이 유커머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편성, 접근성, 조화성, 차별성, 편제성이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지문은 약간 그쵸,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보편성에 해당이 됩니다. 접근성은 다양한 경로로 빠르게 접근한다는 얘기고요. 조화성은 다른 기술과 호환이 돼야 된다. 차별성은 개인적으로 맞춤화돼야 된다. 편제성은 기술이 생활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네요. 이 문제도 상당히 처음 보는 문제죠.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문제입니다. 차후에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고객 만족도 증대를 위해 유통업체가 활용하는 배송 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84번 문제. 자, 푸시 전략. 푸시 전략은 아니죠. 푸시 전략은 상품을 밀어넣는 전략이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주문한 상품이 품질 차별화 전략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1번 아닐 것 같고요. 퍼스트 마일은 최초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생산자에서 물류창고로 가는 거니까 고객이 주문한 게 아니죠. 스마트 로지스틱스도 결국은 뭡니까? IoT, 자동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센터를 최적화한다는 거라 고객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나마 라스트 마일 배송이겠네요. 라스트 마일 배송은 고객의 손에 직접 배송되는 최종 단계죠. 이때 만족도 증대를 위해 차별할 수 있다. 자, 85번. 아래 글상자의 설명, 유통업체의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 옳은 것 됐습니다. 괄호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한계를 뛰어내며 가상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운영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괄호는 한 대의 컴퓨팅 자원을 여러 대의 컴퓨터처럼 연결하여 운영하거나 여러 대의 컴퓨팅을 하나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화 기술이라는 거예요. 요것도 별표 칠까요? 서비스 수준 관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서비스의 수준을 갖다가 서비스 수준 관리는 SL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은 분산형 처리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앞에서 나왔었죠. 여러 공간에다가 분산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은 여러 컴퓨터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해서 물리적 분산이 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85번은 가상화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86번입니다. 오늘날 유통업체는 마케팅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증강현실 유형이 몇 개가 있어요. 메타버스 유형이 몇 개가 있는데 증강현실도 있고 현실 공간에서 정보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몇 가지 유형이 있죠. 포켓몬고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이프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상에서 얻는 경험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거, 헬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몇 개가 더 있어요. 가상세계라는 것도 있고요. 완전히 디지털 공간. 그 다음에 거울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미러 월드라 해서 현실 세계의 정보 디지털화를 하는 거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지문이 몇 개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속연구재단의 ASF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정보 형태로 공간 활용 특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다. 가상세계, 거울세계, 라이프로깅, 증강현실. 괜찮죠? 괜찮습니다.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가상 정보를 증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유형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상현실은 현실과 공간과 차단된 상태에서 가상 공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그럼 지문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증강현실에 대한 내용이죠. 가상현실이 아니라
증강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87번입니다.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전문가가 가지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저장하여 상황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87번, 1번은 괜찮고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롬프트 형태의 서비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얻을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강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인 알파고, 닥터와슨 등은 인간을 뛰어넘는 결정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건요,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 반하는 게 뭐냐면 약한 인공지능이란 거예요. 원래 강한 인공지능은 현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요.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업무에 특화된 인간의 지능을 일부 흉내내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알파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88번은 약간 ERP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유통업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나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걸 플랫폼이 들어간 PaaS라고 부르는 거죠. DaaS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스크탑이죠. 원격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고, IaaS는 인프라, 서버 스토리지를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NAAS는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그 다음에 SaaS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답은 4번이다. 89번.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갖다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브랜드, 제품, 산업 또는 특정 주제에 관련된 온라인 대화, 토론, 언급을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 수집,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통찰력을 얻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를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말 그대로 지금 소셜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소셜 리스닝이 되겠죠. 지금 나온 것처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브랜드, 제품, 산업, 특정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 토론, 언급 등에 관해 귀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셜 리스닝입니다. 그 다음에 SMPS는 추천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FGI는 표적 집단 인터뷰를 얘기하는 거죠. 소규모 그룹 인터뷰를 얘기하는 거고, 워크숍은 워크숍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V는 전체 대화 중에 자사 브랜드 언급 비율이라고 합니다. 음성 점유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답은 3번이다. 요 89번 문제도 용어 같은 경우에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 90번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의 유형 중에 하나로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서비스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옳은 것 한번 볼까요? 상품의 보조적인 서비스, 예를 들면 반지 구입 시 이름을 새겨주는 등의 서비스를 부가 상품으로 상품 자체의 고객 기호에 맞는 부가가치를 첨부시키는 서비스, 이런 걸 무엇이라 부릅니까? 라는 건데, 얘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 디자인, 부가 서비스를 우리가 머천다이징이라 불러요. 머천다이징이라 부릅니다. 공동이란 건 협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메인터넌스는 제품 사용 후에 AS 유지에 대한 내용이고, 컨베니언스는 편의성,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PB 상품 또는 고객 맞춤한 자사 브랜드를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다. 내용을 봤는데 최근에 이 4과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4과목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요. 관련 뉴스라든가 시사라든가 다른 자격증에서 새로 4차 산업혁명 부분 추가된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제가 ERP를 강의하다 보니까 ERP에 가장 최근에 나온 4차 산업혁명 추가 부분이란 것도 있고요.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그 이론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교과 지문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요약 정리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좀 추가 정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개념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4과목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2024년도 이제 1회 풀면서
기출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5년으로 넘어오고요. 그 전에 이론 요약지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론 과목마다 조금씩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